추석 연휴 사흘째 새벽 2시, 용인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여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색바랜 앞치마,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갈라진 손끝. 싱크대 앞에 쌓인 설거지 그릇이 산처럼 높았습니다. 70인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정인. 37.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뉴욕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국적 기업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던 변호사였다는 것을. 지금 이 집에서 정의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하녀였습니다. 어떻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변호사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앞치마를 벗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명절 사흘 전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부터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정숙이 친척 70명분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최승우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어? 어머니가 잡채도 더 만들라고 하시던데. 정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정인은 잠깐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의 회의실. 수십 명의 외국 변호사들 앞에 홀로 서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최후 변론을 하던 자신의 모습. 그건 불과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파트는 전쟁터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정숙은 손님들을 맞으며 마치 자신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인에게는 설거지와 심부름만 돌아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정인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변변한 집안도 아니고 내세울 스펙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 정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변호사 자격증과 국제중재 수석 변호인 이력. 그것을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정인이 변호사 가운을 벗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자신이 맡았던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기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인은 그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 알았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몰랐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절 둘째 날 새벽 5시. 이번엔 50인분 갈비탕이었습니다. 나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쪽 큰댁 며느리는 이화여대 나왔다는데 공부라도 좀 했어야지. 밥은 무슨 설거지나 해. 정희는 아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욕 시절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재판소 앞에 서 있던 자신. 그때의 이정인과 지금의 이정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손님이 모두 돌아간 저녁이었습니다. 나정숙이 거실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인도 잠시 기대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정숙이 여행 책자를 펼쳤습니다. 이번 연휴 끝나고 우리 일본 온천 여행 가자. 다들 수고했으니까. 정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는 건가요? 나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자도 없잖아. 그리고 집 뒤처리는 누가 해? 여기서 기다려. 정인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최승우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갔다 올게.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70인분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뺨을 맞아도 참았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인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 2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 없어요. 밥 한 끼 제때 먹은 적 없어요. 그런데 뒤처리하라고요? 나정숙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근본도 없는 게 며느리 대접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손이 날아왔습니다. 나정숙의 손바닥이 정인의 뺨을 정확히 쳤습니다. 정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최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인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짐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정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 최병수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년 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정인이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혀가 말리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119 불러요. 나정숙이 정인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정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제발 비켜요. 성준이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건드려. 20분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119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식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최승우가 정인에게 말했습니다. 차에 자리 없어. 따라와. 정인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차림으로 혼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CT 필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수술해도 장담하기 어렵고 안 하면 더 어렵습니다. 정인이 CT 필름을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혈 위치, 범위, 혈관 직경. 2년 전 뉴욕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3번 봤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인은 지금 변호사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CT 필름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인 변호사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정인을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재혁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뉴욕이었습니다. 글로벌 제약 특허 소송에서 억울하게 사기 누명을 쓴 중소기업 대표. 모든 로펌이 손을 놓았을 때 정인 혼자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대한민국 4대 로펌 장재혁 법률그룹의 대표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재혁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정인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정숙과 최승우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장재혁이 정인에게 CT 필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정인이 필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병원 이사장이 제 의뢰인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0분 뒤 병원 이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정인의 이력을 확인한 신경외과 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제중재법정에서 의료 소송만 20년 전담하셨다고요.
혈관외과 전문가 자문역으로 수술에 참여 가능합니다. 정인이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것을 벗어던지듯이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나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최승우가 굳은 얼굴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이었습니다. 정인은 집도의 옆에서 혈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술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국제의료 소송 전문가로서 전 세계 수백 건의 뇌혈관 수술 기록을 검토해 온 눈이었습니다. 집도의가 막히는 순간마다 정인의 조언이 길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나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겁니다. 나정숙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울었습니다. 최승우가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인아, 내가 잘못. 정인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최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동안 뺨을 맞았어요. 밥을 굶었어요. 70인분을 혼자 만들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정숙이 정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정인이 나정숙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학을 못 나온 게 아니에요. 뉴욕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유학 보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정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인이 돌아섰습니다. 장재혁 대표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로펌으로 오십시오. 국제의료 전담 파트너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필로그. 봄이 왔습니다. 서울 도심 고층 빌딩 32층.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정인 파트너 변호사. 새 명찰이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 다시 시작해요. 2년 전 의뢰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병원 복도에서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손을 쓰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혼 합의에서 정인은 혼인 전 재산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최승우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인은 그 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정인은 일찍 출근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인도 웃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곁에도 다시 설 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